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 분기에 한 번보다는 더 자주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좀 길게 하게 된 Q&A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질문이 꽤 많은데 요거 다 처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최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미국하고 일본 직접 투자를 주력으로 인도 쪽 국내 ETF를 모아가고 있는데요. 인도와 중국 쪽을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요 전 시간에 국내 상장된 인도 ETF의 세금 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 번만 다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도를 좋게 보는 의견도 있고 중국을 좋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맞을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미래이기 때문에 감히 어떤 나라가 더 잘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데 좀 긴 역사를 한번 보시면 인도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하고 도시화율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의 지도자들이 조금 생각을 바꿔서 경제를 좀 오픈 경제로 바꾸고 하면서 도시화율이 급격히 오르고 제조업이 빨리 개발했습니다. 인도는 그 기간 동안 도시화율이 별로 올라가지 못하고 제조업이 아직 처져 있죠. 그럼 지난 30년 동안 못한 일을 앞으로 30년 동안 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인도의 통화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무역수지 적자 때문에 계속 지난 몇십 년 동안 약세였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못하던 인도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도시화율이 올라가고 제조업이 좋아져서 무역수지 적자가 해소가 되고 통화가치가 안정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이유인지를 누군가 설명할 수 있어야 인도가 중국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도 지금 시진핑이 와갖고 조금 문제가 생긴 건 맞는데 인도의 6,000년 역사, 카스트 제도, 힌두교, 신이 몇만 개 있는 힌두교, 언어가 20개씩 있는 나라에서 과연 제조업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된다. 인도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요. 저도 같이 일해본 적도 있고 회사에서 이렇기 때문에 똑똑하다는 거 잘 알고 있고 미국 CEO들도 인도 사람이 되게 많고 공학이든 금융이든 정말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외국에 있지만 그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제조업은 이 동북아 3국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도가 무역 수지를 흑자로 바꾸고 또는 적자 폭을 줄여서 통화가치 약세를 어느 정도 둔화시키는 그림이 나오려면 반드시 제조업이 필요한데 과연 인도라는 큰 나라가 그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 저는 인도는 여전히 자산 배분 차원에서만 가져가야지 인도의 미래를 보고 뭐 좀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거나 하는 거는 조금 한국 사람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미국도 있고 일본도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재영 구독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부패, 양극화, 마약 등 사회 자체가 무너질 요인에 대한 지수는 있는지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가 과문해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지수를 사실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켜보면 왜냐하면 이 질문이 지금 미국 단국화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 영상에 달린 거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단국화를 좀가 막는 미국을 좀가 더 망가뜨리는 요소에 대해서 쓰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미국이란 나라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TV를 보면 뭐 샌프란시스코가 도시가 망가지고 뭐 마약도 엄청나게 하고 막 돌아다니고 뭐 이렇잖아요. 제조업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나라나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상대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환율 차이하고 GDP 차이를 한번 그려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이 GDP가 중국한테 따라잡혔다기보다는 격차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부터 주가가 된 이유는 이 달러의 통화 가치를 결정하는 유로랑 일본 지역이 오히려 더 처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유럽은 더 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성의 원리에서 봤을 때 아직 미국의 경쟁력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이기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회 자체가 무너질 요인이 과연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한 50년 안에 있을까에 대해서는 전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를 만드는 곳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역사나 지정학 이런 거를 취미 삼아 또는 주식과 관련된 것만 보기 때문에 이런 지수를 제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있다면 요거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꼭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을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 주식이라는 건 결국 회사들이 돈을 벌 거냐 안 벌 거냐 이슈인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요런 양극화, 마약, 부패 엄청나게 미국이 심할 텐데 그게 한 50년 안에 벌어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2분기 전망에 대한 것들에 달려있는 질문들인데요. 이게 꽤 많은데 제가 하나씩 다 해보겠습니다. 이문기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2가지 정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예상되는 매크로 이슈, 그리고 역시나 예상되는 AI 및 반도체 회사의 호실적, 시장에는 어떤 요소가 영향력이 더 클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이나 기업의 전망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매크로는 그때그때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또는 2022년처럼 정말 금리를 미친 듯이 빠르게 올리거나, 또는 그 전에 너무 유동성이 많아서 유동성을 급격히 줄이거나 이럴 때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사실은 기업의 실적 전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유동성인데, 유동성이라는 건 결국은 매크로랑 또 다른 이슈니까 제가 뺀다고 보면 이 둘 중에는 무조건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2분기 4월, 5월 초 정도까지 제가 보는 그림은 의외로 요 기간에 매크로가 중요할 거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가 강하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또는 QT 완화를 기대하고 있고, 근데 연준 입장에서 보면 5월, 6월 달에 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유가 때문에 확정이 됐다면 사람들의 기대보다 늦어지는 완화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주식이 많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논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인데, 요 2분기만 놓고 본다면 의외로 매크로가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주말간 페드 유튜브에서 페드 리슨 생중계가 있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개인 기업의 어려움을 파월이 경청하더군요.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일반 대중을 달래준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덜 떨어졌음에도 금리 인하의 명분을 쌓아 나가는 것일까요? 요거는 저는 제가 뭐 파월이랑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08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 메인스트리트과 월스트리트의 격차가 훨씬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2000 몇 년도부터 이제 연봉을 이제 사업보고서에 내게 돼 있잖아요. 점점 경영진하고 일반 이 직원들 평균 연봉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산 더 심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돈이 돈을 벌고 원래 벌던 사람이 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한, 자본주의를 버리면 모르겠지만 미국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파월도 엄청난 부자고 옛날에 IB에도 있었고 P에도 있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이거든요. 근데 실제 미국의 이 중산층 이하 계층이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거를 완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표로 보이는 것들은 좋다라고 느끼는데 그렇게 지표에 잡히지 않는, 왜냐하면 지표라는 건 다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기업들이 잘하면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중을 달래주는 효과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계속 좋더라도 늦어도 6월 뭐 또는 하반기 처음에 금리를 낮추긴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일 거고 파월은 명백히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역시 이것도 두 번째도 말이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경제 데이터는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그 중하류층의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 한 번 내려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제 달래주는 것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나 명분을 쌓는 것 둘 다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질문인데 인덱슨 구독자님께서 말씀을 여쭤봐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7대3을 많이 얘기를 하니까 30%의 현금 비중에 전세 차입금도 들어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고요.
금융자산 중 30%인지 그 외 보증금 같은 자산도 포함시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요것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요거 꼭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전세보증 어딘가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세보증금을 주인한테 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거니까 이게 금융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왜? 전세보증금 돌려받으시면 또 어딘가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 이 주라고 하는 집이라는 거는 길거리에 나앉지 않는 한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집주인한테 맡겨놓은 전세 보증금은 이건 금융자산이 아니죠. 왜? 필수적인 거니까. 저는 이 7대3을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뭐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간에 내 집, 이거는 사실은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여기서 나가면 물론 집을 줄이고 이럴 수는 있으나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이제 있는 투자하시는 것들 중에서 이제 주식하고 현금 비중을 7대3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집이 있고 조금 더 돈이 있으신 분들이 집 말고 다른 부동산 이런 거 다 빼고 금융자산이 이만큼 금융이 됐든 뭐 다른 종류의 재산이 됐든 간에 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100이 있을 때 이 중에 주식 70에 현금 30으로 가져가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장이 빠지고 너무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30이 거의 없어야 되고 다 주식에 있어야 되고 반대로 사람들이 주식이 좋아요, 오를 것 같아요 막 이럴 때는 이 30이 거의 다 현금으로 가 있어야 내가 꾸준하게 주식은 가져가면서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따라 사는 우를 안 범하고 너무 많이 빠졌을 때 남은 70%를 다 파는 우를 안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대3은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돈을 금융자산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 뭐 생활비라든지 뭐 또는 뭐 몇 달 있다가 누가 결혼하는데 뭐 하여튼 집안에 써야 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돈은 금융자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내가 정확하게 어떤 주식을 맞췄다고 해도 내가 그 돈이 필요할 때는 주가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원 있고 70원이 주식이고 30원인데 이 30원 안에 사실 15원은 뭔가 꼭 6개월 안에 써야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 15원도 금융자산이라고 치고 장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6개월이 딱 지나서 내가 이 15원을 팔아야 될 때가 장의 저점이었으면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요 7대3은 내가 투자를 쓰는 금융자산의 7, 3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독자 10cm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매크로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서비스 물가가 내려가지 않고 지정학적 위기 지속으로 유가가 반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해 시장에 충격을 주는 시나리오의 확률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절반 이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첫 번째 Q&A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는 유가를 미국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을 때 갔던 95불의 유가를 미국이 그 이상을 용인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름 생산량을 많이 늘렸을 때 이럴 때 물론 중동에서 생산량을 진짜 많이 줄이면 유가가 더 많이 오르겠지만 중동의 국가들은 기름을 팔지 않으면 돈을 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사우디가 감산할 때 유가가 60몇 불까지 갔던 이유는 다른 중동 국가들이 증산해서 그렇거든요. 지금 유가가 오르는 건 미국이 생산량이 그렇게 빨리 늘지 않고 다른 중동 국가들이 감산에 어느 정도 동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질문 주신 것처럼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겠죠. 올해 미국 대선도 있고 하니까 대선 끝나고 해결이 돼도 되겠죠. 그런 상황으로 유가가 지금 87달러 WTI 기준으로 왔는데 뭐 90, 90 몇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110, 120 가서 물가를 엄청나게 자극하고 이런 일은 잘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컨트롤하고 있어서. 서비스는 분명한 사실은 생각보다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물가 CPI로만 놓고 보면 40%의 물가가 이 주거비에서 나옵니다. PC는 좀 더 낮지만. 근데 주거비는 이 서비스 물가보다 좀 나중에 더 많이 올랐고 늦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임대 지수나 집값 추이를 보면 후행하거든요. 이 임대료 물가 지수가.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서 다시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당분간은 이 주거비 물가가 떨어지긴 떨어질 거거든요. 물론 5월, 6월에는 작년 5월, 6월에 유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3% 후반까지는 올라간다라고 CPI가 보는데 그 다음엔 또 다시 이 물가가 떨어지거든요. 이 유가랑 이 임대료 이슈 때문에.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보면은 5, 6월 달에 물가 좀 올라가는 걸 일시적으로 판단을 해서 요 물가가 지나고 나서 이제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의 확률을 되게 낮다라고 뭐 50% 이하, 전 30%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확률이 높다면 낮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데 제가 이제 그거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구독자 복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주식 현금 7대3 비율 관련으로 질문 드려요. 통상 주식이 많이 오르면 일부 매도해서 현금 비중 30%를 유지하라는 룰입니다. 정확하세요. 매월 주식은 팔지 않고 달러를 계속 사서 7대3 비율을 맞추는 건 어떤가요? 매월 현금 흐름으로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직장인이고 한 번 사면 거의 매도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좀 내가 젊다. 그리고 월급 들어오는 게 되게 안정적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은퇴가 많이 남진 않았지만 젊은 분들은 웬만하면 20년, 25년 정도 돈을 더 벌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직장이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월급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앞으로 눈에 보이는 분들이라면 지금 복자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금융자산이 100 고정이 아니라 주식이 있어서 올랐으면 현금을 이 금융자산 쪽에 계속 투입을 해서 이 금융자산의 규모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걸 하기가 어려운 게 내가 예를 들어 뭐 300원을 받는데 그중에 내 뭐 전세 대출 이자라든지 뭐 주택 집 사셨으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라든지 이런 게 뭐 50원, 뭐 60원 나간다고 20%, 30% 나간다고 치고 그리고 생활비로 내가 뭐 100원, 한 20%, 30, 40, 50%, 150원을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전체 제 월간 현금 흐름의 10%, 15%밖에 안 돼요. 근데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전 요거를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지금 얘기하신 방법으로 내 주식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으면서 이걸로 7대3을 맞춰가는 게 훨씬 좋다라고 봅니다. 증권사에서는 요즘 뭐 어딜 가도 마찬가지인데 CMA라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수시 입출금을 통해서 이자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은행 예금이나 적금보다야 이자가 떨어지겠죠. 이건 돈을 묶어 놓는 거니까. 하지만 수시 입출금 계좌의 이자도 낮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넣어놓고 이자를 30%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주식을 사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젊고 내가 현금 흐름이 좀 안정적이고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인다는 분들은 반드시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2분기 FAQ 관련돼서 질문 2개가 더 있는데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방송에서 경제를 보는 사람은 거지가 되고 주식을 보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런 걸 보셨다고 하네요. 이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특히나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주식이 정말 계속 올랐잖아요. 물론 이제 이 대공황 때 좀 많이 정말 무섭게 많이 빠졌었고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리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빠져도 한 1년 반 정도 빠지고 많이 빠지는 50% 빠지는 게 3번밖에 없었고 그것도 기간이 뭐 1년, 2년 안에 끝나니까 빠지는 기간에 계속 주식을 사서 갖고 있으면 결국은 돈을 벌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저는 봐요. 요거를 조금만 정확하게 말을 바꾸면 이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명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녹아 있는 걸로 실적도 나오고 주가도 나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주식이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처럼 가계 자산의 3분의 2가 넘는 돈이 주식에 물려 있는 나라에서는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크로를 보면서 경제 사이클, 왜냐면 경제라는 건 항상 사이클이 있어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다만 그게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좋았다 나빴다를 하는 거니까 계속 우상향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주식이 쫓아 올라가는 미국이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의 진폭을 보면 돈 벌기 힘들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경제를 기가 막히게 보고 경제만 맞춰도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를 맞추고 그 경제 흐름에 맞는 자산을 투자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놀랍게도 경제를 맞추는 게 진짜 힘들고요. 2022년 초에 금리 그렇게 많이 올린다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그랬고 파월 의장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는 분들도 못 맞추는 경제를 저를 포함한 일반인이 맞춘다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경제를 맞췄다고 칠게요. 근데 경제를 맞춰도 그거에 맞게 자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가 나빠진다는 걸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때 채권 잘못 샀잖아요. 금리 엄청 떴기 때문에 돈을 또 못 벌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가 안 좋을 때 사야 되는 자산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 사서 이번에 망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미국이라는 시장에서는 장기 우상향한다라는 경제를 믿고 그 장기 우상향하는 경제 하에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거고 그러면 나는 주식에 대한 노출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특히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계가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주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관점에서 주식을 해보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요 말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구독자 다랑이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진짜로 가장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의 경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말 좀 더 길면 내년 1분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금리 경로를 맞추는 것은 주식보다 훨씬 어렵다. 1번이에요. 그 가정을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촬영하는 기준으로 미국 10년물이 4.4% 정도 되는데 미국채 금리가 4.25%를 넘은 상태에서 조금 유지가 되면 얘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에서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00bp를 뺀 거 정도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5.5%라는 기준금리에서 100bp를 빼면 4.5니까 지금 4.4 몇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4.5까지 그래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현재 기준금리가 5.5인데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릴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인하 사이클은 맞는데 가까운 미래에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 같지 않으니 일단 현재 기준금리에서 100bp를 빼겠다는 거죠. 참고로 작년 말 10년물 금리가 3.88인가 그렇습니다. 뭐냐? 3.88에 100을 더하면 4.88이잖아요. 금리 인하 3번을 작년 말에는 바로 반영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바로 4.75에 100을 뺀 3.75 근처까지 금리가 내려온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진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는 거냐? 두 번째, 맞다면 몇 번 할 거냐라는 거죠. 저는 금리에 대해서는 결국 연준의 말이나 이런 걸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경제 성장률이 세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하류층의 경제가 나빠졌다는 인식을 미국의 정부 관료들이나 연준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은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금리 인하 사이클은 맞는데 언제 하느냐? 빨리 아니고 늦게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미국채 10년물의 금리가 4.25 밑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3.75까지 가는 거고요. 4.25 밑으로 못 내려오면 금리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지나고 오히려 연초까지는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는 물가나 이런 걸 확실하게 잡고 왜냐하면 이번에는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둘 다 재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던 간에 다음 대통령은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가 되면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나 물가의 잠재적인 상승 같은 걸 막으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끝나고 1월까지는 금리가 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수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얼마까지 빠지고 나면은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채권은 금리를 맞춰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다시 한 번만 강조를 하는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보기에 100원짜리 채권이 이자를 4% 주면 내 현금 흐름표상, 자산 배분상 이 정도 돈이면 괜찮겠다. 내가 요 이자를 받아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 원금 받아서 다시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채권 투자를 꼭 하셔야지 이걸 내가 금리가 뭐 4점 얼마니까 뭐 3 얼마까지 기대하고 이거는 주식보다 너무 힘들다. 저는 절대 권하지 않는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번에 걸쳐서 Q&A를 했고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한 3개월에 한 번 하니까 조금 너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제가 조금 빈도를 앞으로 당겨가지고 Q&A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